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와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승재현 연구위원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어떤 프로그램 듣는다 답하시겠습니까?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예, 명답입니다. 승재 의원님 자꾸 왜 웃으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물어서 대답할 게 아니라 그건 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라서 예, 방송은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출발 새 아침. 예, 감사합니다. 출발 새아침에서 자 퀴즈 맞히는 분들 위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3 90원 유료 문자로 퀴즈 정답 맞추는 분들 가운데 4분 뽑아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네. 퀴즈 좀 내주십시오. 네,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아침 시사 프로그램 이름은 1번 출발 새아침, 2번 학문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네. 첫 번째 짚어볼 사건은 김민영 팀장, 네. 그 익숙한 보이스피싱 네. 정체가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김양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씨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4일 A씨를 검거했는데 A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의 콜센터를 개설해서 김명 팀장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사실 지난 2013년에 이 경찰이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긴 했습니다만 A씨 등 주요 간부들은 해외 도피에 지내왔습니다. 이 경찰이 이 주요 간부들의 첩보를 확보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핵심 간부 4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최근 대포 통장 관리를 맡은 측근이 붙잡히면서 결국 A씨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예. A씨의 주거지 위치를 확보한 경찰이 2주간 잠복을 거쳐 A씨를 검거하게 됐는데 찾고 보니 A씨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전직 경찰이다. 자, 승재현 의원님. 네네. 자, 전직 경찰 이거 들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실 원래 전직 경찰이라는 것도 조금 이렇게 불편했는데 예. 사실 이 사람이 서울시내 사이버 관련된 직을 맡았던 경찰인 거예요. 예. 그러면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알고 있던 노하우를 지금 김미영 팀장이라는 그 문자를 통해서 이득을 이제 획득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불편했고 사실 지금 전직 경찰이 언론에 나와 있는 바로는 2008년에 뇌물수수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로 그 경찰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예. 사실 그만두게 되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경찰로서 국민의 안전을 더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던 지식을 범죄에 이용했다는 게 일반 국민의 입장이자 형사정책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불편했던 사건입니다. 경험과 지식을 악용한 네네. 이 경찰, 전직 경찰. 근데 박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잡는데 오래 걸렸습니까? A씨가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행각을 이어나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A씨가 외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필리핀 마닐라에 7층 규모의 빌딩을 산 뒤 전부 콜센터로 활용했고 예. 현지에서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에 사설 경호원을 두고 호화스럽게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사건 A씨 검거 과정에서 코리안 데스크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코리안 데스크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입니다. 예. 우리나라 경찰 부서를 일컫는 게 아니라 그래요? 현지 경찰 부서를 현지 일컫는데 경찰 부서. 예. 다만 한국 경찰이 그 부서에 직접 파견 나가서 도피사범 송환이나 범죄 수사 등을 공조하게 됩니다. 예. 사실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여러 영사 중에서 경찰 영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 재외국민의 보호가 기본적인 대사 영사 역할인데 예. 그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경찰 영사가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외국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고 압수수색도 체포도 할 수 없습니다만 예.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된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부서에 직접 파견돼서 현지 경찰관의 힘을 빌어 사실상 수사를 실시할 수 있고 예. 그 결과물이 A씨를 검거하는 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승 의원님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방금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당국의 협력, 공조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이런 네네. 사람들 잡으려면. 사실 뭐 지금 범죄라는 게 이제 그냥 대한민국 국가 내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사실상 초국가적 범죄가 되는 것이고 예. 최근 국민들께서 좀 많이 놀라셨던 뭐 마약 범죄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400kg 가까운 마약도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과정 그것도 역시 국제사법 공조가 중요했고 지금 김미영이라고 사칭했던 박 씨를 잡는 데 있어서도 네. 사실 경찰이 정말 뛰어난 어떤 능력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인터폴과 관련된 그 능력 또 네. 플러스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하나의 어떤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해외 사범들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들이 상호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좀 더 큰 성과를 계속 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참 크죠.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만 80억 원인데 예.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 뒤에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그 과정에서 네.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4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직은 상당히 치밀하게도 중국 해커를 고용해서 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한 20만 명의 명단을 미리 빼낸 뒤에 예.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을 씁니다. 즉 피해자가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직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기 범행으로 유도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사기 범행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피해자들 이런 일당을 딱 잡아들이면 그 피해자들한테 원래 그 피해액을 좀 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먼저 승 의원님. 예. 예. 뭐 저 박 변호사님도 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가장 대한민국 또 최고의 엘리트시고 가장 그 지식이 네. 많으신 또 분인데 사실 이게 부패재산 몰수 및 그 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다단계 피해 혹은 그 범죄 단체와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부패 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필리핀에 가서 그 박 씨가 가지고 있는 불법 재산을 환수해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패 재산 몰수법 6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가가 필리핀에 있는 재산을 몰수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국민들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제가 좀 들여다보는 게 어떻게 그 국외에 있는 재산을 환수할 것이냐 그 환수된 재산을 어떻게 기금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피해자들에게 환부해 줄 것이냐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 씨가 체포 안 됐기 때문에 체포 안 되면 박 씨의 유죄 판결이 없으면 박 씨 재산을 몰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만 예. 몰수해서 그 몰수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그 전에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라도 인사 몰수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은 안 됐지만 예.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에는 다 도입되어 있는 민사 몰수 제도를 조금 가지고 들어와서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예. 박 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에 어디 있더라도 그걸 먼저 좀 몰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범죄 수익 환수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과거에는 형량을 올리는데 범죄 억제적인 어떤 효과에 집중되었다면 예. 지금은 경제적 목적이 범죄 제1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그 범죄 수익을 발본 세권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 씨가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재판을 받고 몰수 재판을 받는다면 진짜 이거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박 씨가 갖고 있는 숟가락 하나라도 다 몰수해서 네. 우리나라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그게 지금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제1의 또 다른 임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출책 검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개 인출책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출책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배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총책이 검거된 상황이고 이 총책이 필리핀에서 나름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배상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도 어떤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총책을 상대로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전반이 그렇겠지만 이 수사기관의 기소 제한 몰수 보전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요, 이 수사기관이 은닉된 범죄 수익 또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를 집행해 두는 것입니다. 예. 이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증거 확보 기능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기능도 있습니다. 이 A 씨를 검거에 국내에 송환한 뒤에 수사도 좀 더 치밀하게 진행되어야겠지만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통해 예. 그 사전 작업으로서 범죄 수익금과 그로 인해 형성된 재산을 충분히 찾아내 기소 전 몰수 보전 절차를 집행해 둠으로써 피해자들이 온전히 그나마 어느 정도는 배상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딱, 네, 예, 승의원님. 정말 바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부분이 예. 되게 제가 불편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네. 혹시 그 전에 수산업자 기억나시죠? 예. 수산업자가 뭐 굉장히 많은 네.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뭐 굉장히 중요한 비싼 그 고급 멸치차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부패재산 몰수법에 보면 그 기소 전 보전 몰수할 수 있는 범죄가 범죄단체 조직죄라든가 방판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통신판매 우리가 말하는 다단계 사기가 되든지 그다음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되든지 이래야지만 기소 전 보전 몰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를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확대 논의가 조금 되고 있지 않는 듯해서 예. 이 부분도 좀 청취를 하시는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예의주시 좀 해주시고 예.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중요한 기소 전 보전 몰수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김명 팀장은 1세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데 박 변호사님. 네네. 계속 지금 이 보이스피싱 진화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 피해를 안 당하도록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일부 내용을 보강하면서 확인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물어볼 때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보이스피싱 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08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출 안내 전화 등을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 할 때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번째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사실상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예.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서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던가 계좌 안전 조치를 취해 주겠다면서 현금 지급기를 유인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계좌 이체를 해버린 경우에는 예. 신속하게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 측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만큼은 관련 법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만으로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명 마포 데이트 폭력 사건인데 이게 지난 7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그 황 씨를 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자신과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한 건데, 자, 승 의원님, 네네. 자 이런 이유로 이렇게 폭행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요 상해치사입니다. 보니까 그 살인이 아니고 구속 기소하는 거가. 네. 제일 처음에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서 상해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 게 기각을 이제 받고 이번에는 저도 살인이 될지 상해치사가 될지 굉장히 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해서 봤는데 예. 이제 경찰 쪽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상해치사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듯하게 보이는 모습이 좀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상해치사로 이제 기소되는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잘 들여다봤겠지만 제가 봤는 그 영상에 나온 그 모습이나 피해자들의 어떤 그 절규 어린 목소리를 조금 들어보면 네. 분명히 그 정도의 폭행을 했다면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이 정말 없었을까라는 점은 조금 이제 약간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 예. 이럴 때 혹시 우리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데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라는 공소 제기의 기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하고 난 다음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예비적으로 청구한 상해치사를 좀 판단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공소 제기의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검사된 입장에서는 예. 법률의 전문가로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는 게 조금 이제 모양새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사실 사건의 정의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공소 제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양형 기준에 보면 그냥 상해치사가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살인도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그냥 유기형만 본다면 상한은 똑같을 수 있는데 양형 기준은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예. 양형 기준에서 일반적인 그냥 보통 동기의 살인은 한 10년에서 16년인데 상해치사 되는 경우에서는 한 3년에서 6년 정도 되는 어떤 형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인죄로 가느냐 상해치사죄로 가느냐는 형량의 차이가 양형 기준에서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네. 보니까 이건 뭐 미필적 고의니까 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이런 데이트 폭력 처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처벌을 좀 더 뭐 강화해야 한다. 네. 이런 여론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네. 폭력 사태의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 상시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예. 상시적으로 대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제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예. 데이트 폭력 사건도 그 범주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직권으로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예.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범주에 넣어두게 되면 결국 경찰이 직권으로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예. 즉 현행범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거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 데이트 폭력 사건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알겠습니다. 사건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 폭력 이거 좀 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승재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